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골프 리조트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FOMC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 FOMC 회의를 통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밤사이 유럽연합과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숨고르기 장세가 좀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 슈퍼위크를 맞이한 만큼 더욱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출발은 강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상승폭이 제한이 됐습니다. 역시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좀 상승폭이 제한된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에는 장중에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결국에 마감 한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역시나 하락했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 안에서 역시나 숨고르기 장세가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62% 상승했습니다. 4.4%대에서 거래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국채 입찰이 또 2건이나 있었습니다. 2년물 국채와 5년물 국채가 있었는데요. 2년물 국채에서는 수요가 양호했지만 5년물에서는 부진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지수를 좀 끌어올려줬는데요. 1.6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2.78% 상승하면서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산 원유를 많이 사들이겠다라고 이유를 한 만큼 역시나 많이 상승한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들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1.87%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역시 반도체주 정말 전반적으로는 좀 그린라이트가 켜진 모습인데요. AMD는 특히나 4%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브로드컴도 1.42% 같이 상승하는 반도체 단에서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시가총액 20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팔란티어는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팔란티어 이외에도 다른 협상 카드를 또 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I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좀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좀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죠. 소비자 지출이 좀 꾸준한 만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반도체 이외에도는 조금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지만 에너지단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유가가 또 많이 상승한 만큼 함께 시세 받았다라는 점까지 같이 동반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스텔란티스, 코인베이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만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테슬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삼성전자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아침 개장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함께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의 계약인데요. 이 안에서 AI6 칩을 전담해서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X를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한 만큼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한 AI6 칩은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자율주행용 AI 칩입니다. 차량에 탑재가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기존 칩보다 연산 능력이라든지 전력 효율이 뛰어난 만큼 삼성전자의 첨단 2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AI6 칩은 개발 단계여서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AI6 칩, 이 자율주행 차량 이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좀 응용처가 넓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생산 물량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진 AI4 칩은 2나노에 비해서 구형 공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어제 이렇게 계약 소식이 전해진 AI6 칩, 지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넓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탄력까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도 훈풍이 불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입니다. 지금 EU와의 무역 협정이 모두 타결이 됐죠. 이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보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는 역시나 부담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부담 우려로 인해서 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EU산 제품에 지금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상황이죠. 지금 산업에도 직격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자동차 제조협회에서도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지금 표한 상황입니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비용 부담 증가가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산 수입품 전반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수익성에도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오늘 더 하락한 이유로는요. 북미 중심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격이 더욱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지금 유럽 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까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이니만큼 계속해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이제는 주가 상승에 대한 과도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 신호가 켜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갈라 애널리스트는 지금의 이익 실현을 할 좋은 적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수익을 챙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 애널리스트는 5월 12일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207달러일 때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설정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300달러가 훨씬 넘은 상황입니다. 단 6주 만에 목표가를 돌파했고요. 주가는 최대 89%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14%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호재가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또한 올라갔습니다. S&P 500에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출시뿐만이 아니라 지니어스법에 대한 서명까지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하락폭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주 만에 목표가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89%까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봤을 때는 지금은 좀 무리하게 올라간 시점이 아닌가라는 분석가들의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간밤에는 3% 빠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마스가 프로젝트 이야기 나오고 있죠. 조선업 쪽으로 계속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 어제 아침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이 테슬라의 계약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3종 글로벌을 데뷔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8월 1일이면 미국의 상호 관세의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좀 협상의 핵심 카드로 꺼낸 게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에다가 조선업을 뜻하는 쉽빌딩을 붙여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에 직접 조선소를 짓거나 또 대규모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기업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으로 뒷받침
뒷받침하는 방식까지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모도 매우 큽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뉴욕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직접 만나서 준비해간 패널까지 보여주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 반응도 꽤나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함께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접근 방식이 일본이나 EU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과 유럽은 주로 돈만 좀 크게 약속하는 쪽이었다면 우리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인력을 직접 가져가서 미국 조선업을 실제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금 일본과 EU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어떤 협상 과정,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먼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은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또 에너지 구매를 약속해서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EU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규모상 일본과 유럽처럼 큰 금액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 정도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현금 투자액은 1, 2%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보증 형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물 투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조선소를 직접 짓고 또 기술을 이전하는 식의 그린필드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자국 산업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선박 설계, 건조,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미국이 목표로 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 재건에 더 부합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사실 반도체 관세도 지금 문제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주 안에 관련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도 굉장히 핵심 의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2주 후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국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은 미국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메모리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방위 고율 관세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대만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 공급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미국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반도체 협력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추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인데요. 결국에는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까지 이렇게 산업별로 여러 가지 카드가 동시에 오가면서 과연 8월 1일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미 협상,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까지 미래가 걸린 문제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이렇게 차별화된 카드가 과연 협상 과정에서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소식이었죠.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단일 고객으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어제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22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공시에서는 상대방을 밝히진 않았지만 곧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계약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8년 이상으로 작년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가 넘는 규모입니다. 머스크는 삼성의 미국 텍사스 대형 신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필요한 AI 칩을 현재 단계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AI4 칩은 현재 평택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AI5 칩은 대만 TSMC가 초기 생산을 맡아서 이후에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AI6 칩은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첨단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게 됐는데요. 머스크는 이번 계약 금액이 최소치이고 실제 규모는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도 좀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7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적자에 빠졌던 파운드리 사업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결국 이번 계약은 단순한 대형 수주를 넘어서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삼성전자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6%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기대감이 깃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업 회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이 분기마다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요. 네.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도 밀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만 봐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67.6%, 삼성은 7.7% 수준이었고요. 중국의 SMIC도 6%까지 따라오면서 격차가 꽤나 좁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4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1조 원이 안 될 거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와 장기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첨단 4나노 이하의 공정의 수율이 개선됐다라는 사실을 글로벌 시장에 보여준 거기도 하고요. 또 테슬라처럼 안정적인 대형 고객사가 생기면 미국 테일러 공장의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손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도 글로벌 대기업이 다시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한 건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TSMC를 따라잡긴 쉽지 않지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또 적자를 줄이는 데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또 이번 계약 눈에 띄는 점은요.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이후에 첫 대형 딜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 정상화 그리고 뉴 삼성 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수주의 또 다른 큰 의미는 네. 바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 정상화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는데요. 불과 열흘 만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앞으로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영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부문은 삼성전자 실적의 가장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계약을 발판으로 해서 적자 해소와 점유율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로벌 행보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인 플렉트를 2조 4천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보다 10배나 가까운 규모의 빅딜을 체결을 하면서 AI와 반도체 중심의 뉴삼성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기술 협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구상과 글로벌 협력 확대에 힘을 보탤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파운드리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더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자체 개발한 비만 신약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신약들 어떤 약일까요? 네, 이번에 이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발표한 비만 치료 신약은 HM1527호라는 약입니다. 이 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3중 작용제라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GLP-1의 단일 수용체고요. 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GLP-1과 GIP 이중 수용체에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은 여기에다가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더해서 세계 최초로 3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타깃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상 1상 결과에서 평균 체중이 4.8%가 줄었고요. 일부 참여자는 43일 만에 10% 넘게 감량이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위고비나 젯바운드보다도 빠르고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준 셈인데요. 한미약품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더 높은 용량과 장기 투여를 포함한 임상 2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현장에서는 임주연 부회장도 직접 참석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만나서 R&D 경쟁력을 함께 알렸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공개한 이번에 새로운 신약, 지금 위고비나 젯바운드보다 빠르고 강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 약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3중 작용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은 아무래도 작용 방식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치료제들은 보통 2가지 수용체까지만 조절을 하지만 한미약품의 신약은 3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식욕만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강화하고요.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함께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젯바운드를 쓰다가 한미약품의 신약으로 바꿨더니 체중이 추가로 더 줄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9월 유럽 당뇨학회에서도 추가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3중 작용 기전 덕분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미약품의 2분기 실적 살펴보시면 매출 3,6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4.5%가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4%가 늘면서 수익성은 지켜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나 고마진 제품들이 꾸준히 팔렸고요. 또 자회사 북경한미의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판관비 효율화 덕분에 이익을 유지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연구개발 투자였는데요. 상반기에만 매출의 14% 수준인 504억 원을 R&D에 투입을 했고 이번에 공개된 비만 3중 작용제와 근육량을 늘려주는 신약, 그리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될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까지 이 하반기에도 굵직한 연구 성과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국산 GLP-1 신약이 출시가 되고 또 대사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미약품이 국내를 넘어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 개발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미약품 이번에 2분기 실적 매출은 줄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지켜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글로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관세 유전 연장 가능성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관세 유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골프 리조트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FOMC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 FOMC 회의를 통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일 내로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하며 이 기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희비를 교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또 협상 타결 소식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또 상승폭을 줄이며 소극적인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0.33% 상승하면서 또 한 번의 고점 상승세를 또 돌파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도 어제보다는 상승폭을 줄여 나갔지만 0.02% 상승하면서 또 한 번의 고점을 돌파한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만 하락을 했습니다. 0.14% 상승하면서 그간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은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62% 상승하며 4.4%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 넘는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상승폭을 키움과 함께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함께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WTI 유가 지수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유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2.7%대 넘는 강세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이 유럽연합을 협상을 타결하자 또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유가도 상승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히트맵 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기술주단에서는 특히나 초록불이 강하게 켜져 있는 모습, 또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쪽으로는 빠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특히 유틸리티 쪽에서는 1% 넘는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 종목별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단연 눈에 띄는 건 엔비디아 쪽입니다. 1.8%가 넘는 상승부를 또 켜주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주요 대기업의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175달러 선까지 돌파를 했었고 또 이로 인해서 180달러 선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1.4%대 상승부를 켜줬고요. 또 AMD 쪽으로도 4% 넘는 그린라이트가 켜지면서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좋았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 쪽으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알파벳 쪽으로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또 실적과 함께 그동안 예상했던 AI 인프라 투자를 또 100억 달러를 늘린다고 밝혔지만 그간의 계속된 오름세에 피곤함이 누적되어서 숨고르기 장세에 나선 모습이 또 한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비재단에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3% 넘는 상승부를 또 가져갑니다. 이 삼성전자와의 빅딜 소식에 이어서 그간의 낙폭이 과대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섹터 안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얼굴,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아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또 전기차 섹터 안에서의 모습은 달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소비재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필수 소비재단에서 월마트와 아마존 역시나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또 강보합권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융주단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금융주단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이쪽으로는 조금 빠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숨고르게 장세에 나섰다고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단으로도 함께 넘어가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일라일리와 존슨앤존슨 나란히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에너지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엑슨모빌과 쉐브론 나란히 또 0.9%대 강세를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연준은 29일부터 또 이틀간 FOMC 정례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 시장은 금리 자체는 또 동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 9월 회의에서는 인하 여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변화하는 체크 이슈 또 필요하겠고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 미국장 이슈는 이현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조 쓰인 전반적인 흐름 히트맵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적인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스텔란티스, 코인베이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테슬라만이 상승을 했고요. 스텔란티스와 코인베이스는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어제 아침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올렸습니다. 삼성, 테슬라 차세대 AI6 칩을 전담해서 생산하겠다라고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큰 규모를 이제 단일 규모라고 처음으로 생산하게 됐고요. 어제 큰 폭의 급증까지 하는 주가 흐름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개발한 고성능 자율주행용 AI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차량에 탑재가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맡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칩보다 연산 능력이라든지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2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AI6 칩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양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AI6 칩, 자율주행 차량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응용차가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향후에 생산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AI 칩, 이 4 칩 같은 경우에는 2나노에 비해서 구형 공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AI6 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까지 활용도가 넓다라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어제 거의 7% 가까운 급등을 보였거든요. 테슬라 또한 3%의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텔란티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타결하게 됐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다 보니까요.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부담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산업에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텔란티스 향후에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이번 관세 조치가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스텔란티스는 지프나 크라이슬러 등 이 북미 중심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격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5% 관세 부과,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타격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전반적으로 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고요. 간밤에는 4%까지 빠지면서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까요? 코인베이스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급상승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도하다라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간밤에는 이렇게 3%까지 빠지면서 지금 아무래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과도 경고 신호가 켜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투자 의견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투자은행 모네스의 갈라 애널리스트는 지금이 바로 이익을 실현할 적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소 이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 애널리스트 지난 5월 12일에는요. 코인베이스 주가가 207달러 이때 매수 의견을 전하면서 목표가를 300달러까지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0달러 6주 만에 돌파를 했고요. 주가도 89% 급증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또한 14% 상승하면서 함께 주가 랠리까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빠르게 올라온 만큼 좀 어느 정도는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기반이 있지만 역시나 이 주가 하락으로는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바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투자 포지션 좀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3%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간밤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가별로 관세를 15% 또는 20%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2주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푸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지금 또 한 번의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지금 기본 관세가 지금 10% 적용 중이죠. 하지만 1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유럽 연합뿐만이 아니라 일본과도 지금 협상 과정에서 15%라도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한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 기존 관세를 이제는 15%라고 기준선을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는 10%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 15%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저 난 친절하게 대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200건 이상의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괄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괄적으로 관세 부과, 아무래도 15%의 기준선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지금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가장 먼저 체결한 영국에서만 지금 예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월 1일이 바로 상호관세 시한이 지금 막판에 도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들도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선 아무래도 15% 글로벌 기준선이 정해졌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조금은 사그라든 모습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이니만큼 어떠한 협상 과정들이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안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과가 2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2주 내에 발표가 된다면 실제 이 반도체 관련된 관세가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2조는요, 필요시에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라든지 수입 제한 권고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철강처럼 선례가 있습니다. 이 1기 때 철강이 25% 관세였는데요. 지금은 5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관세가 어떠한 율로 지금 부과가 될지 지금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세가 실제로 이렇게 관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공급망에서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산 메모리는 아무래도 이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간접적인 충격이 더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 생산에 대해서 타격이 있다면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는 더욱더 납품에 대한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관세율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의 간접적인 타격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내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긴장감이 더 깃든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푸틴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2주 이내에 평화 협정이 없다면 2차 관세를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데드라인 지금 9월 초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8월 9일로 3주 정도를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8월 9일 전후로 해서 3주나 앞당긴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는 합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더 이상은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고 더욱더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자들에게는 100%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라든지 기업을 겨냥한 초고율의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시 이 압박에 대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100% 초고율 관세가 지금 치사가 된 상황이니까 이 8월 9일까지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게 될지 이러한 상황들 계속해서 이슈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슈퍼 위크를 맞이한 만큼 실적 발표도 있지만 이렇게 관세, 협정 관련해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발언들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전기 충전 완료라는 말 딱 맞음이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전기 충전이라는 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종목 힌트를 좀 더 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요. 또 목표 주가도 2배 이상 오른 종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제 목표 주가도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효성중공업일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효성중공업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구조적 성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기 충전 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포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LS증권은 기존 12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또 신한투자증권은 62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무려
무려 2배나 오른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사실 얼마나 잘 나왔는지 체크해보자면 연결 기준 매출 1조 5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1,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각각 27% 넘게 또 162%나 늘었던 수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이 전력기기 중심의 중공업 부문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중공업만 떼놓고 보면 이 매출이 42.5% 증가한 1조 또 611억 원, 영업이익은 159% 증가한 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히 미국 생산법인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35%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또 전체 전력 부문에서도 18.7%로 고수익 체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손현정 연구원은 중공업 실적이 수익성 구조가 한 단계 점프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면서 또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단기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북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캐파 증설까지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더 전해지고 있을까요? 사실 구조적 이런 성장의 핵심은 2가지 축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첫째는 고마진 북미양 수주 확대, 또 하나는 공격적인 KFPA, 카파 증설입니다. 우선 북미양 수주가 이렇게 급증을 한 데는 2분기 전체 신규 수주가 2조 1,97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고요. 또 이 중 북미양이 1조 원 이상, 비중으로는 5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재 매출 기준 북미 기준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시작되면 수익성은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또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할 포인트는 사실 국내 차원에서 이 초고압 GSI 수출 전용 공장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연간 3,4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멤피스에선 기존 대비 2배 규모로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또 증설 중이고 추가 북미 투자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에 맞춘다면 고사양 또 대용량 제품 수주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미국 대형 발전사와 3,500억 원 규모의 GIS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건설 부문 리스크도 크지 않다. 이런 평가가 시장에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일회성 손실 240억 원만을 제외하면 실제 연결 영업이익은 1,883억 원, 또 영업이익률은 12.4%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준공 예정인 3개 건설 현장 중 또 2곳은 분양률 90% 이상, 이런 추가 손실의 가능성은 낮다고 시장은 현재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효성중공업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제는 19% 급등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성장에 대한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캐파 증설 그리고 이 수익성 개선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주가 탄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SS가 엔진이면 EV는 브레이크, 둘 다 맞춰야 진짜 출발이라는 댓글입니다. ESS뿐만이 아니라 EV까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두 번째 댓글에 대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배경은 또 북미 중심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또 전력망 안전성을 위해 이 ESS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또 2025년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매출을 2조 8천억 원, 또 26년도에는 5조 9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각각 50%, 또 111% 정도 증가한 수치의 규모고 전체 매출 대비해서 ESS 비중도 13%에서 24%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이 LG엔솔이 북미 지역에서 LFP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에는 IRA 기반 보조금인 AMPC가 적용이 되는데 이 보조금은 ESS에 한해서 고객사를 나누지 않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GM 등 이 전기차 고객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새로운 보상금의 유입, 그리고 미시건, ESS 공장 등의 양산 본격화 등도 실적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 주가의 반등 배경으로는 충분하다고 시장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LG 에너지 솔루션 4% 상승하면서 굉장히 시세를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ESS에 대한 이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ESS 고성장과 또 EV 부진이 맞물리는 현재 복합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ESS 부문은 현재 고무적이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여전히 실적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 최근 현상입니다. 네, 실제로 이 NH투자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매출을 5조 6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5,032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각각 19%, 또 14% 감소한 수치고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GM향 공급은 전분기 대비 25% 감소, 또 유럽 고객사들도 재고를 함께 줄이면서 실적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증권은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2분기부터 미국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점, 이 점에 특히나 주목을 한 건데요. ESS 사업이 실적 구조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7%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 EPS 추정치를 54% 상향 조정하면서 2년 만에 이익 상향 국면이 다시금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 ESS만으로 EV 부진을 완전히 덮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요. 또 NH투자증권은 10월부터 EV 수요 둔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면서 이 단기 반등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ESS 사업의 구조적 성장성과 또 보조금 효과가 주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전기차 부문의 회복 없이는 완전히 추세 전환은 어렵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해 보시고 또 보수적인 접근과 기대치 조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돼서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 전기차 부문에서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상은 유지, 속은 팽팽한 눈치 싸움 재밌다라는 댓글입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천공3 개발에 대해서 지금 입찰에 대한 결과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소식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종목은 LIG 넥스원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천공3 사업은 기존 천공2보다 또 2배 높은 고도에서 또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중거리 또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 또 2조 8,300억 원을 투입, 2035년까지는 전력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사실상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구축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런 기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례는 K방산 대표 기업인 LIG 넥스원, 또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각 회사가 기존 전문 영역 외에도 또 상대방의 주력 분야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교전통 통제소, 또 LIG 넥스원은 다기능 레이더에 도전하는 등 포지션 확장을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국 이 최종 선정 결과는 천공2 때와 동일한 구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체계 종합, 거기에 교전 통제소, 여기에 또 더한 내용으로 요격 미사일, 일 좀 집중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이 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는 발사대, 또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기등 레이더, 이렇게 역할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산 업종으로도 다시금 좀 기대감을 불 수 있는 그런 입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이러한 의미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가장 핵심은 역할 고정 속에서 이 발생한 미묘한 긴장, 또 균형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시장은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 각 기업은 이 서로의 주력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역할이 유지된 건 기술력 외에도 안전성과 협업 경험, 그리고 리스크 분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텐데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격 미사일 분야에서는 LIG 넥스원에 근소하게 밀린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LIG 넥스원도 발사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합 끝에 또 고배를 마셨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라기보다는 이 균형적인 분배를 택한 결정에 가깝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또 향후 양사 간 협력 구도는 유지를 하면서 영역 확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30년 방공체계가 또 현대화 프로젝트에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K방산 대표 기업들의 협력, 또 경쟁이 또 동시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각 기업의 기존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방어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기술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산 기업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까지 균형적인 분배를 택한 결정이다라는 점께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주도주로서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 통해서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소비 쿠폰 이야기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K조선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 랠리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은행과 증권, 보험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들이 왜 있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요. 벌써 전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열기가 뜨겁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률도 70% 넘었고요. 지급액도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비 쿠폰 지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소비 쿠폰은 정부가 내수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이런 소비 정책입니다. 지난 25일 요일제 신청 마감 시점까지만 해도 3,64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서 전체 대상자 중 약 72%가 일주일 만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상태인데요. 신청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 당시 신청률이 54%, 2021년 국민지원금은 68%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특히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급액도 이미 6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98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50만 명, 인천이 230만 명 정도였습니다. 또 인천은 신청률이 무려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 체크카드 선택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한 경우도 꾸준했습니다. 이번 1차 지급은 전 국민이 15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추가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다음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쿠폰 신청일 지금 일주일 만에 70%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청을 마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깃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수 회복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 쿠폰 지급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 네. 이번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 4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소비 쿠폰이 내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손님이 끊기면서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렇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해서 소비를 늘리게 된다면 동네 가게나 자영업자들한테는 바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소비 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는 아예 제외가 되고요.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본사의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도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매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붙이고 카드사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들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처 문제부터 부정 사용 논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은 동네 마트에서 당연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제를 해보니까 일반 카드 결제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매장의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겨서 사용이 제한된 거였고요. 또 지급 방식이 신용, 체크카드, 또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유리한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일부 간편 결제 앱에서는 가맹점 결제가 막혀 있어서 현장에서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하는 불편도 함께 생기고 있는데요. 또 온라인에서는 편의점에서 소비 쿠폰으로 에어팟을 살 수 있다라는 글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이 매장에 재고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쿠폰으로 담배를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SNS에서 퍼지면서 정부가 흡연 지원을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카드깡이나 허위 매출, 그리고 온라인 불법 거래 등 부정 사용을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카드사 앱에서 사용 가능한 매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서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잘 따져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카드사 앱에서 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조선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상반기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또 조선주이기도 한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 카드를 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다뤄봤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많이 그러니까요.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도 4%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난 2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에 조선업 협력 방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카드로 다시 부각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에 직접 조선소를 세우고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자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 금융기관도 보증과 대출로 지원을 해서 수십조 원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졌고요. 또 여기에 최근 군산항에 미 해군 정비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협상 카드로 거론됐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나오면서 조선업 전반의 수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관세 협의로 인해서 지금 한미 간의 대규모 협력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업계 전반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의 협상 과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은 상선과 이 군함을 포함해서 조선 능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K조선이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논의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직접 선박을 짓거나 또 유지 보수 기지를 운영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하나오션은 미국의 자회사인 이런 필리 조선소, 하나 필리십야드를 통해서 약 3,5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운사에 공급이 되면서 무려 50년 만에 미국 조선소에서 발주된 수출형 LNG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미국이 2029년부터 자국산 LNG 수출 운송에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포함한 국내 조선사들이 북미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고요. 또 HD 현대 마린 엔진과 또 한화 엔진 같은 선박 엔진 업체들도 기존 그룹사에서 납품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외부 고객과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조선사에도 엔진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고요. 업황 호조로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 논의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미 조선업 협력으로 이걸 발판으로 해서 국내 조선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선박에 대한 엔진 업체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군산항 MRO 기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산업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더욱더 훈풍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들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 단계 더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좀 깃들어져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한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 위주로 선박을 수주를 했었지만 미국 현지에 정비 거점을 확보를 하고 또 해운과 방산 분야까지 포함이 된다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군산항 MRO 기지가 현실화된다면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이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산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크레인을 갖춘 시설로 MRO 교두보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보안 문제나 조수 간만의 차 그리고 인프라 부족처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추진이 되려면 미국 측의 장기 수주 물량 확보와 또 투자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과 프로젝트가 분명한 호재로 보입니다. 하나오션이 먼저 미국 시장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고 여기에 HD 현대와 삼성중공업처럼 다른 대형 조선사들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운영 주체 그리고 정치적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미 협상은 관세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서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 전반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와 또 앞으로의 조선주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성장 모멘텀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군산화 MRO 기지 조성까지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선업과의 이 주가 흐름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주와 배당주 관련된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치면서 조금 더 우려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도 어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체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주와 증권주들이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증권지수가 4% 넘게, 금융지수도 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부국증권이 10%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5, 6%대 하락세 역시나 보였고, 코리안리나나 미래에셋생명 같은 보험주들도 5% 안팎으로 밀리게 되면서 금융권 전반이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같은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설 거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소수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투자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당국이 곧바로 금융협회장들을 소집을 해서 10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 조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금융권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면서 매도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좀 매도세가 컸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금융사에 대한 실적 그리고 배당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사들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고 또 대출 방향을 가계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에도 민간 금융사의 자금이 상당히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실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도 문제입니다. 원래는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정치권 내부의 이견 때문에 정책이 조금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금융사의 규제 강화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제 혜택 축소 우려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매도세가 크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시장은 만만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주의 흐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사들이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에 참여를 하고 또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기업 대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맞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기업 대출과 펀드 출자에 자금을 더 써야 되는 구조라서 좀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좀 크게 올라왔던 은행사와 보험사의 주가들이 이번에는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를 얼마나 충족을 하는지 앞으로 금융주 향방을 좀 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융주 급락은 아무래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규제 강화 우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발표될 이렇게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 대한 대응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